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정치 세력이 대립했던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사화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이 사화, 살인파와 그 훈구파가 서로 정치적으로 대립했다. 이렇게 그 대립에만 그치지 않고 그 당시에 많은 그 학자들이 뭐 유배를 당하거나 처형을 당한 이런 사건들이 한 번도 아니고 정말 큰 사건만 해도 4번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화라 그래가지고 살인파들이 화를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살인파와 훈구파, 그럼 도대체 살인파는 뭐고 훈구파는 무엇이며 왜 이들 간에 치열하게 정치적으로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그 과정에 대해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그 강의 잘 들으신 분은 지난 시간에 이제 세조 때 소위 계유정난이라 그래서 불법적으로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대거 형성을 합니다. 중앙에서는 사육신이 그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다가 처형을 당했지만 그들의 정신을 이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중앙의 정계에 진출해가 관직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지방에 남아서 뭔가 이런 중앙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선비사자 쓰죠. 우리 선비사자에다가 숲을 님자를 써서 선비의 숲이라고 해서 이런 살인들이 점차적으로 그 지방사회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런 살인들이 주로 형성된 지역이 주로 지금의 경상도 지역, 영남지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남살인 또는 영남살인파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남살인파의 성장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들이 마찬가지로 이들도 지식인 집단이니까 뭔가 이렇게 활약을 하고 싶어요. 자신들이 학문적으로 이제 배운 것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한다라는 거죠. 그러던 차에 마침 세조를 거쳐 예종, 성종 시대 오면 성종이라는 왕도 정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에 계속 그 기득권 세력들, 소위 말해서 뭐 계속 그 사람이 이런 정치 세력 가지고 정치를 운영해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정당이 계속 집권을 해나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 세력들이 계속 등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권이 교체된다거나 이런 일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항상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남 지역의 살인파들이 대거 형성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맞이해서 성종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정계에 등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성종. 한편으로 보면 훈구파들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뭐 요즘 뭐 표현을 하면 젊은 피를 수혈하는 거죠. 젊은 세력을 수혈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남 살인파의 중심 인물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김종직을 필두로 인해 가지고 그 젊은 살인파 세력들이 중앙 정계에 등장을 해서 아주 높은 요직은 아니더라도 주로 홍문관이라든가 사관원, 사헌부, 이걸 언론 3사라 그래요. 조선시대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그래서 이 언론 3사를 중심으로 이들이 그 정계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기존의 기성 세력인 이 훈구 세력들을 점차 비판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너무 이들이 권력을 독점해 나가고 뭐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대규모로 확보하는 이런 상황. 또 보면은 관직도 계속 뭐 자기 아들이라든가 친척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세습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좀 더 이제 참신한 세력이 권력의 중심에 서야 된다 하면서 계속 훈구 세력들을 견제해 나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성종은 그럴 조절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종자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훈구 세력하고 살인파 세력들을 적절히 이제 견제도 하고 이들을 수용도 하면서 정치를 상당히 잘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성종이 돌아가시고 누가 즉위를 하죠? 연산군이 왕이 오릅니다. 우리가 연산군 그러면 이미 뭔가 이렇게 폭군 이미지, 뭔가 사고 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금도 우리가 많이 봤죠. 그죠? 기대대로 역시 좀 크게 사고를 치십니다. 이 소위 말해서 이 연산군 시대에 사하가 2차례의 사하가 일어나요. 1498년에 일어난 사하를 무오사하라고 합니다.
1498년이 무오년이었기 때문에 무오사라고 하는데, 이 사가 일어나는 발단에 바로 영남살인파의 핵심 인물인 김종직이 역시 꼭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왜 이 사건의 발단이 뭐냐 하면은, 이 연산군이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조선왕조실록은요, 역대 왕들이 사망하신 이후에 실록을 편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연산군 시대에는 어느 왕의 실록을 편찬한다? 그렇죠. 성종실록을 편찬합니다. 당시에 그 김종직은 이때 사망하고 없었어요.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관으로 있었어요. 사관으로 있으니까 아까 사초를 작성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왕이 돌아가시면 본격적으로 실록청이 구성이 되고 기존에 정리해놓은 사초들을 다 모읍니다. 김일손의 사초도 역시 모읍니다. 모으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실록청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이국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훈구파의 핵심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록을 총괄하는 이런 요즘으로 치면 감독관쯤 되고, 당시로는 이제 실록청 총재라고도 불리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훈구파인데, 이 김일손은 전형적인 살인파예요. 김종직의 제자였고 핵심 제자입니다. 근데 서로 마찰을 지금 서서히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국돈이 틀림없이 저 김일손이라는 인물이 사초에 나에 대한 평가를 아주 나쁘게 썼을 거다. 우리가 그런 감을 잡잖아요, 보통. 그죠? 쟤 같으면 정말 나를 별로 좋게 쓰지 않았을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김일손을 불러가지고 약간 정치적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정치적 타협을 해. 너가 쓴 사초 중에 나한테 좀 불리한 이런 내용 좀 없애라. 그럼 나 너 뒤 잘 봐주겠다. 이 사람 상당히 꼿꼿합니다. 원칙을 배우고 이 성리학 이념으로 무장한 이런 사람한테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줍니다. 나 도저히 못 고친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국돈이 신복인 유자광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조사를 시켜봐요, 사초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에 대한 불리한 이런 사초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걸면 안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상중에도 기생을 끼고 놀았다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걸면 자기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딱 눈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바로 김일손이 사초에 어떤 내용을 썼냐 하면 바로 이 스승의 글을 실었어요. 이 스승의 글 중에서 김종직의 글 중에 조의제문이라는 이 아주 정말 대표적인 필화 사건이 되는 이 글인데, 조의제문. 이거 읽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은 조의제문이라고 많이 읽어요. 우리가 4글자 나오면은 대부분 이제 2글자씩 읽는 습관이 있어요. 유비무한, 멸사봉공, 대한민국, 전부 그렇죠, 그죠? 건국대항,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뜻을 알고 읽으시면, 우리 홍길동전은 어떻게 읽으시죠? 홍길동전으로 읽지 홍길동전으로 안 읽습니다, 그죠? 그거는 왜? 내용을 아니까. 홍길동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내용을 아시면, 의제라는 중국의 황제를 조문하는 글이다 해서 조의제문 이렇게 읽어요. 이 내용이 그럼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의제라는 중국의 황제는 여러분들 항우 알죠? 항우장사라고 불렸던, 우리 장기에도 나옵니다, 그죠? 초나라. 그 항우의 조카였어요. 조카인데 항우가 이 어린 조카를 역시 죽이고 황제의 자리를 뺐습니다. 누구하고 닮아 있습니까? 세조하고 단종의 관계하고 너무나 닮아 있죠. 그래서 살인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낙향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조에 대해서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단종을 죽였으니까 참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중국의 사례에서 이 의제라는 황제와 항우의 사례를 비유를 해가지고 이것을 결국 세조를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연산군으로 봐도 다 할아버지 대, 그죠? 선왕입니다. 선왕인 이 세조를 비판한 이 글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글이에요. 원래 실록의 사초는 공개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바로 아까 이국돈이라는 사람이 유자광을 시켜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입수해가 이거를 공개를 해요. 안 그래도 열받기 좋아하는 연산군 완전히 흥분합니다. 어떤 놈이 이렇게 우리 선왕을 이렇게 불경스럽게 묘사했느냐? 이러니까 이때 이미 이국돈을 비롯한 유자광을 비롯한 훈구파 세력들은 이미 블랙리스트를 다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안 그래도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살인파들 자꾸 성장해가지고 훈구파들의 어떤
뭐 권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이런 세력들을 안 그래도 몰아내고 싶었는데 아주 좋은 건수가 걸렸다는 거. 그러니까 연산군에게 이 자료들을 밀고 바로 이러이런 사람들이 이 김종직의 제자들로서 이렇게 뜻을 같이 해가 이런 불경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연산군들이 그 리스트 다 확보를 해서 바로 뭐 김일손이라든가 김경필, 정여창, 최부, 권경유 다 이거 김종직의 제자 그룹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체포돼 가지고 유배를 당하고 처형까지 당합니다. 김일손은 결국 청도 출신인데 이분이 청도에서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이 분노가 연산군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로 김종직은 이때 사망했다 그랬죠. 돌아가셨죠. 그런데 김종직의 관까지 이제 다시 파헤쳐 가지고 그 시신을 참하는 형벌, 뭐라 그러죠? 부관 참시까지 시키는 이 정말 엄청난 이 사건의 효리가 몰아친 사건. 1498년에 일어났다 해서 1498년이 무오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오사화라고 하고 이 사건의 핵심은 사초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일어났고 결과적으로는 이 영남살인파가 새롭게 진출한 영남살인파의 몰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군이 1495년에 즉위를 해서 뭐 즉위한 지 10년 만에 큰 사화 두 번 일으킵니다. 1498년에 무오사가 일어났고 1504년에는 이게 갑자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갑자사라고 하는데 이 갑자사가 일어납니다. 1504년에 이 갑자사가 일어나는 원인은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 살인파들이 대거 이제 희생을 당하는 이런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무오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은 이때는 훈구파 상당수도 희생을 당해요. 왜 그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 뭐냐 하면 연산군의 생모 아시죠? 네. 누구시죠? 패비 윤씨. 성종하고 윤씨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윤씨는 쫓겨납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왜 쫓겨나죠? 성종의 용안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쫓겨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사건을 잘 되시게 보면요. 전왕후 윤씨가 패비 윤씨가 한 번 그랬을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아요? 혹시 정말 실수로 한 번 용안에 이렇게 상처를 냈다 이런데 저 왕비 무엄하다 쫓아내라 안 그런다라는 거죠.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상습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패비윤 씨가 자주 그랬을 거다. 자주 그러다가 한 번은 정말 성종이 정말 신하들 앞에 나서기에 창피할 정도로 여기 막 상처가 난 거죠. 살짝 난 거는 본인도 어떻게 뭐 그때 뭐 밴드가 있을지 몰라도 가렸겠죠. 가렸겠는데 이때는 이게 막 수습 불가능. 이 신하들도 놀라는 거예요. 왕비가 이 왕의 용안을 상처를 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패비윤 씨가 아주 특별히 악하고 정말 독한 이런 여성으로 많이 묘사가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이제 15세기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그런 여걸령 왕비가 뭐 크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조선시대 성리학 이념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성상으로 자꾸 만들어가요. 남편한테 순종하고 자식한테 잘하고 정말 여성은 모든 것을 희생을 해야 된다. 성리학의 가치에서 추구하는 그 이념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정착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주도하는 인물이 또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종의 어머니인 소해왕후 한씨라는 분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소해왕후 한씨는 내운이라는 책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정말 모든 것을 남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 내운이죠. 그런 책까지 이제 쓰면서 요즘으로 치면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며느리한테 이거 막 맨날 맞고 이러니까 이게 채통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패비윤 씨를 쫓아내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소해왕후 한씨, 성종의 어머니예요. 성종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런 조선의 왕비는 이건 도저히 엄청나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궁궐에서 쫓아냈다가 결국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약을 보내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항상 극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또 사약을 받으면서 죽는 순간에 패비윤 씨가 그 피를 토한 그 치마에 묻은 피가 남아 있었다 그러죠. 또 보면 꼭 그런 거예요. 그 보관하는 사람 있습니다. 딱 그게 이제 남아 있어서 이것이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박종화
선생이 쓴 소설 금삼의 피, 비단 금자 치마상자, 금삼의 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 연산군의 생모였던 패비윤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패비윤 씨가 쫓겨나고, 그때 사실 연산군은 워낙 나이도 어렸고, 또 이 부분을 성종도 조정에서 아주 금기사항처럼 합니다. 도저히 이걸 이야기하지 말라.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연산군도 그걸 어릴 때는 잘 모르고 지났어요. 그리고 또 연산군은 중종의 계비로 들어왔던, 성종의 계비로 들어왔던 정현왕후 윤 씨에게 법적으로는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 사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또 꼭 이런 거 이제 발설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 나타납니다. 그죠? 이때는 바로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물인데,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자꾸 이제 조정에서는 살인파들도 득세하고, 또 항상 우리도 보면 이런 좀 간신들은 자신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죠? 지금 또 우리 뭐 그런 인물들, 항상 역사, 현대사에도 그런 인물들 나옵니다. 항상 뭐 대통령 측근 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항상 존재하는데, 그런 권력을 이렇게 독점하려고 했던 이 임사홍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사건을 하나의 기획을 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참여했던 패비 정청이라고 그래요. 성종 때 이 패비를 논의하는 자리에 모였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다 확보해 놓습니다. 확보를 해놓고 기회만 되면, 연산군이 조금만 장성하면 이거를 한번 터뜨려가. 왜 그걸 터뜨리냐면,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 지금 정치권에 엄청나게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제거해버리면 자기 입지도 상당히 강화되는 거죠. 그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연산군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아주 분위기 좋을 때 연산군하고 면담을 신청했겠죠. 신청을 하면서, 그래요. 좀, 전하, 요즘 뭐 이렇게 뭐 얼굴도 좋으시고 한데, 전하 혹시 뭐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생각나십니까? 뭐 이렇게 살살 물었겠죠. 처음에 연산군은 몰라. 우리 어머니 나 잘 모르는데, 어려서. 뭐 이런 이야기 주고받다가, 아마 임사홍은 또 이때는 엄청 과장을 할 겁니다. 어머니는 매우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뭐 이렇게 우리 소설로 치면 점 땡땡땡 찍으면서 뭐 이런 드라마 같은데 뭐 그런 씬 뭐 이렇게 연출하겠죠. 연산군이 막 어머니하고 즐겁게 어린 시절 노는 장면 회상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훌륭했던 어머님을 그 간신들이 모함을 해서 정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런 이야기하면 더 궁금해지죠. 그죠? 제가 봤을 때 연산군 성격상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어머니, 뭐 이렇게 되면서, 우리 어머니 죽인 놈, 그럼 누구야? 이러면 임사홍은 미리 리스트 다 준비했다 그랬죠. 그죠? 바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회의에 참여를 해가 어머님을 왕비의 자리에 쫓겨나게 하는데, 그리고 사약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다 잡아들여라. 그렇게 해서 임사홍은 자기가 부담이 되는 살인파 세력들까지 묶어가지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때 이 1504년의 갑자사 때는 살인파뿐만이 아니라 훈구파 대신들도 상당히 희생을 당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김종직의 제자 중에 핵심 인물이었던 균갱필이라는 인물은 무오사 때 평안북도 희천이라는 곳에 귀향을 갔다가 이 갑자사가 일어났을 때 균갱필이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영남살인파의 핵심 인물들은 상당수가 그나마 무오사 때 유배에 그쳤던 사람들은 이때 대부분 처형을 당하면서 또 한 번 전국을 피의 회오리로 몰아넣은 사건이 1504년의 갑자사. 발단이 된 사건은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 씨의 패출 사건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한번 연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일어나 버렸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열받기 좋아하는 연산군의 또 이 본능을 건드려 버렸다라는 그 사건으로 기억되는 게 1504년의 갑자사. 그래서 이 연산군 때 이 두 차례 무오사, 갑자사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연산군의 독재 정치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연산군 때는 궁궐 옆에 있던 민가들을 대거 철거를 해버려요. 이렇게 민가들을 철거한 거 왜 그럴까요? 본인의 사냥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산군이 또 사냥을 되게 좋아했다. 사냥터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민가를 철거한다라든가, 또 보면 뭐 우리 영화 왕의 남자에서도 많은 분 보셨죠. 왕의 남자에서도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궁궐에 기생들 끌어들이는 거죠. 그죠? 기생들 끌어들이는 건데,
그런 기생들을 궁궐에 자주 끌어들여가지고 잔치 같은 것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향락 생활에 빠지는 거죠. 이때 연산군 때에 아예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기생을 모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채홍사. 붉을 홍자를 써가지고 뭐 여인들이 붉은 옷을 잘 입고 있으니까 또 뭐 붉은 꽃과 같다 이런 뜻을 해서 채홍사라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전국에 파견을 해서 기생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그때 모집된 기생들의 이름을 운평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흥청이라고도 하고, 가자를 붙이는 거는 임시쯤 됩니다. 우리 가흥청에서 우리도 치면 뭐 공무원에서도 무슨 시보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그 보 이런 명칭처럼 운평, 가흥청, 가흥청에서 좀 더 이제 뭐 어느 정도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흥청이 돼요. 그래서 운평, 가흥청, 흥청이 연산군 시대에 선발된 기녀들의 명칭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말 중에 우리 하나 있어요. 흥청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흥청망청. 이 말의 유래가 사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시대 백성들도 보니까 저렇게 왕이 맨날 궁궐에서 기생들 끼고 놀고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저 나라가 좀 망하겠다 이런 우려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의 유래가 된 것도 바로 이 연산군 시대의 향락 생활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잣대다. 그리고 또 연산군 시대 이러니까 다 그 시대에도 백성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특히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유행을 해요. 아, 저 막 궁궐에서 막 맨날 그 잔치만 일사고 놀기만 놀고 이러면서 일부 또 약간 뜻있는 백성들이 한글로 벽서, 비방하는 그런 글을 막 벽에다 쓰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예 연산군 때는 한글을 금지시켜버려요. 자꾸 자기 비방하니까 싫죠, 그죠? 한글로 쓰니까 한글을 비방을 해버리고, 또 관리들에게는 신원패라 그래가지고 말을 상가할 신자, 말씀을 상가하는 패라 그래가지고 이 신원패까지 차게 합니다. 신원패까지 왜 차게 하죠? 이거 이제 차고 있다가 너 말 조심 안 해가 괜히 어디 나가가지고 내가 뭐 이상하다, 뭐 궁궐에서 뭐 잔치 베풀다 이런 말 들리면 그대로 이제 뭐 요즘 뭐 표현을 하면 제명이 되는 거죠. 제명이 되고 사라지는 그런 이 상황, 이런 공포 정국을 만들면서 이 독재자에게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뭐 쫓겨나거나 처형을. 선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큰 무오사와 갑자사, 그 당시에 지식인 풀이 그렇게 넓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보면 자신의 형제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그 상황을 계속 맞이합니다. 이때 연산군 때 그래도 가장 강하게 저항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환관 김처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처선은 연산군의 그 아버지인 성종, 그 이전인 예종, 세조, 단종, 문종 때부터 내시로 활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내시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약간 내시의 역할이라는 게 좀 목소리도 이상하고 좀 이래서 좀 무시하는데, 내시 가장 품계가 높은 상선 내시 같은 경우는 종이품이에요. 조선시대 차관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시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시도 급이 있어요. 특히 김처선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누구라도 대놓고 연산군을 비판 못할 때 연산군에게 비판하다가, 아시죠? 연산군이 결국은 활로 그 나이 많고 경험 있는 내시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연산군이라는 인물은 정말 참 좀 갈 때까지 간 그런 왕이면 분명해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역사에서도 같은 군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광해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아요. 약간 정치적인 그 입지 때문에 결국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그 역할이 상당한데, 제가 봤을 때도 연산군은 별로 이게 그 긍정적인 걸 찾을 수 없는 그런 왕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그 폭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폭군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하들의 거사에 의해서 연산군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마침내 발생합니다. 바로 이 갑자사가 일어난 지 2년 후인 1506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바로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인조 반정도 그렇고 보면 상당히 허무하게 당해요. 그 독재자 같으면 권력이 상당히 강하고 군대들도 정말 대단했을 것 같은데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정말 한 방에 무너집니다. 반정군들이 들어갔을 때 거의 연산군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연산군은 반정 이후에 강화도
교동도라는 섬에 유배를 갔다가 유배 간 지 불과 얼마 뒤에 몇 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곳에서 병으로 죽습니다. 아마도 연산군 같이 나이도 31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연산군처럼 그 궁궐의 향락생활, 사치와 향락생활에 너무 젖어 있었던 사람이 유배 가니까 이 적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중종 반정을 성공시킨 다음에 중종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성종의 계비였던 정현왕후의 아들입니다. 진성대군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왕가에서도 딱 그 후보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성대군을 이런 박원종이라든가 성희안, 유순영 같은 반정 세력이 추대해서 왕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중종도 정말 그러나 얼떨결에 왕이 된 거죠. 자기는 이제 왕이 되리라고 별로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종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중종은 초기에는 반정 공신들에게 상당히 휘둘려요. 공신들이 다 실제로는 거의 그들이 더 이제 권력자 역할을 하고 중종은 뭐 자기가 소위 말해서 업혀온 왕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면 기록에도 보면은 뭐 경영 같은 거를 해도 왕이 자리를 뜨면 뭐 신하들이 떠야 되는데 이 박원종이나 성희안 이런 사람들이 다 먼저 자리를 떠야 뭐 중종이 뒤에 뭐 이제 자리를 떴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휘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반정 공신들이 중종 5년을 전후해서 다 사망을 합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종이라는 왕도 자기는 처음에는 정말 그 왕의 역할을 잘못했지만 어느 왕이라도 한 10년 차 정도 되면 자기 목소리 내고 싶어 합니다. 나도 이제 내 목소리 한번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인재들을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이 성균관을 방문해요. 그때 중종이 성균관을 방문해서 치룬 알성시라는 시험에서 가장 눈에 띈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조광조라는 인물. 성균관 유생으로 있었던 이 조광조라는 인물의 답안지를 보고 중종이 아주 그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조광조를 이제 파격적으로 등용을 해서 요즘 개념으로 하면 초고속 승진을 시켜요. 조광조한테 파격적으로 밀어줍니다. 너 정말 내가 모든 힘을 실어줄 테니까 지금 우리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한번 방안 연구해봐라 하니까 조광조, 정말 이 조광조는 성리학 이념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광조는 이 중종에 조광조가 생몰년이 1482년부터 1519년, 우리 나이로 치면은 38세에 사망하는 인물인데 조광조만큼 이런 역사 속에서, 조선시대 역사 속에서 정말 불꽃처럼 살다 간 인물이 과연 있을까 그런 할 정도로 정말 뜨겁게 살다 간 인물이에요. 이 중종의 눈에 띄어가지고 중종의 눈에 띄고 거의 4년 정도를 활약을 했는데 이 4년이 조선의 어떤 정치사라든가 사상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전환점을 만든 그런 인물이 조광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광조 하면 항상 그 이야기되는 게 개혁 정치인데 조광조는 이 개혁 정치의 방향을 성리학 이념에 입각한 도덕 정치라든가 왕도 정치를 실현을 해야 된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진 나라인데 뭐 이때 와서 성리학 이념을 또 그렇게 강조가 돼야 되느냐. 조광조의 판단으로는 조선이 이렇게 건국을 했지만 1392년에 건국했지만 제대로 성리학 이념이 중앙이라든가 지방사회까지 구현되는 이런 사회는 만들지 못했다. 바로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성리학의 이념에 입각한 도덕정치, 왕도정치가 실현되는 사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왕은 철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은 아니고요. 왕이 철인, 학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명철한 그런 인물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왕이 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종 시대 경연이 아주 활성화돼요. 연산군은 경연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경연이라는 게 왕과 신하가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지만 우리 옛날 지금이나 왕 공부 별로 싫습니다. 그 와가지고 맨날 뭐 도덕 이런 거 하고 공자의 말을 내세워야 되고 요순시대의 정치를 뭐 하셔야 되고 전부 다 정말 참 그거 다 하려면 참 피곤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아예 경연을 폐지해요. 근데 중종은 자기가 또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는 보통은 우리가 왕세자 때 서연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단계를 밟은데 중종은 업혀온 왕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또 밟지도 않아서 본인도 부족한 걸 알아요. 그래서 중종 때는 아침에 하는 조강, 점심 때 하는 주강, 저녁에 하는 석강, 밤에 야대라 그래가 밤까지 합니다. 지금도 여기 아마 여기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외 영어 한 과목, 수학 한 과목 해도 죽으려고 하는데 하루에 과외 4과목씩 해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불러가지고 중종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내가 정말 바른 왕이 돼야 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조광조의 설득에 정말 열심히 하고 해나가죠. 그런데 이런 그 경연을 활성화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광조 세력은 본격적으로 그럼 지방사회까지도 이런 성리학 이념을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학이라는 성리학 이념을 담은 아주 기본적인 인문서, 이 소학을 널리 보급해요. 소학이라는 책을 널리 보급해가지고 항상 특히 어린 아동들부터 이 소학이라는 이념을 체득을 해나가요. 항상 이제 수신, 제가 이런 것도 하고 그 지역에서 뭐 마당 쓰는 예절부터 익히게 하고 뭐 윗사람을 공경하게 하고 성리학, 유학의 지침서가 되는 이런 소학을 널리 보급하고 또 지방사회에서는 향약이라 그래가지고 지방 사람들끼리의 자치규약입니다. 이런 것들의 보급을 통해서 살인파들이 주도해서 지방을 장악을 하면서 또 살인파들이 지방 백성들에게 교화 활동을 펴나간다라는 이 소학의 실시와 향약의 보급. 또 이 조광조가 상징적으로 성리학 이념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그 당시까지 도교의 제천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이 있었어요. 뭐죠? 속격서. 이거를 혁파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자신들하고 이런 개혁 정치를 같이 하기 위해서 현량과라는 천거제를 실시를 해요. 기존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과거제도 입시에서는 훈구파 자제들이 훨씬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과거 시험에 딱딱 맞게 과외 수업도 받고 이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 아주 유리하니까 조광조가 자신과 같은 살인파들이 정계에 등장을 하려면 바로 현량과라는 추천제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또 우리 많잖아요. 입시제도에서 너무 시험만 하지 말고 뭐 학교장 추천제, 뭐 농어촌 추천제 하자 이런 건데 바로 이 현량과라는 추천제를 통해서 좌파 세력을 확보해놔. 이렇게 이념적으로나 또 이런 현량과 제도를 통해 좌파 세력을 확보한 다음에 조광조의 칼끝은 훈구파를 겨냥을 합니다. 이제 정치 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져야만이 바로 이런 자신이 지향하는 이런 사회를 완성할 수 있다 해서 그럼 훈구파를 어떤 식으로 무력화시킬 것인가. 조광조 세력이 분석을 해보니까 중종 반정 때 전국 공신이라 그래가 반정 공신들이 약 13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가짜였습니다. 위훈이라 그러죠. 실제 공신이 아닌데 친척이라든가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는 이런 사람들. 이것도 지금 우리 현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뭐 사례인데 이때 공신이면은요 그냥 뭐 공신 칭호만 주는 게 아니라 토지도 주고 노비도 주니까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조광조 일파가 생각한 게 위훈삭제라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훈작을 받은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그 토지라든가 노비를 다 박탈하겠다. 그러니까 훈구파 세력들도 처음에는 조광조 막 저렇게 뭐 성리학 이념에 입각한 왕도 정치, 도덕 정치 자기들을 겨냥하는 건 알아요. 우리 세력 가지고는 훈구 세력에 대해서는 부정도 많고 비리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 처음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 직접 칼끝을 겨냥하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짜로 받은 훈작 박탈할 테니까 토지 노비 다 내놔 이러니까 이때부터는 이게 맞서 싸우는 거죠. 결국은 조광조를 제거해야만이 훈구파 세력이 자기들이 살 수 있다. 이거 완전히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면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뭐다? 결국은 왕조사에서는 왕의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중종의 마음을 돌리는 게 가장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구 세력도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계속 왕을 만납니다.
중종을 만나가 계속 조광조의 전행이라든가 조광조가 이 붕당을 만들어가지고 저런 현령가 같은 거 해서 계속 좌파 세력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계속 왕에게 그 자신 살인파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충정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하기 싫은 경연에 맨날 불러내가지고 전하 마음을 똑바로 하십시오. 자기 마음 똑바로 하고 있는데 계속 더 마음가짐을 바로잡으십시오. 피곤하죠, 그죠? 그리고 진짜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말 자꾸 들으면 제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런 포인트를 훈구파들이 정확하게 짚으면서 조광조의 전행을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또 궁궐에서는 또 하나 희대의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바로 이 나뭇잎에 주초유양이라는 글자를 새긴 나뭇잎이 발견이 돼요.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뜻이죠. 궁궐에 이런 나뭇잎에 누가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이 꿀을 발라놓는 거예요. 주초유양이란 글자를 쓰고 꿀을 발라놓으니까 이 나뭇잎을 지나가는 벌레들이 갉아먹으면서 네 글자가 뚜렷이 드러나니까 정말 그때 또 이렇게 오버 잘하는 궁녀들 막 보고 막 이렇게 놀라고 막 조광조가 왕이 되네. 중종도 압니다. 이거는 뭐 정말 조작했다는 거 알지만 계속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궁녀들까지도 뭐 조씨가 왕이 되네 막 이런 루머들이 막 하니까 결코 좋지가 않죠. 그래서 중종도 결국은 조광조를 실각시킬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전회의 하는 가운데서 조광조의 체포를 명령을 합니다. 죄목은 실록에 나옵니다. 붕당을 만들었다라는 죄목으로 조광조를 잡아들이게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조광조는 워낙 중종에게 총애를 받다가 갑자기 급전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이다, 중종이 이렇게 판단을 내릴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광조는 정말 그냥 순순히 체포를 당하고 지금 능주라는 곳에 귀향을 갔어요. 전라도 그 화순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도 항상 왕을 향해, 북쪽을 향해 절을 하면서 틀림없이 나를 다시 이제 부르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왔어요. 사신이 오고 이제 나를 부르러 오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사신이 사약을 가지고 전라도 능주에서 사약을 마시고 38세라는 아주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개혁가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었는데, 결국 이 상황은 이 사화를 그래서 1519년 김효년에 일어난 사하라에서 기묘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545년에 다시 한번 사하가 일어나요. 을사사하라. 그래서 이것은 중종의 후계자를 둘러싸고 처음에 인종이 왕위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인종이 빨리 사망하면서 명종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결국 명종이 왕위에 오른 후에 문정왕 후 윤원영으로 주도되는 외척 정치가 전개돼요. 그 외척 정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살인파들이 역시 대거 희생당한 사건. 이것은 1545년에 을사년이었기 때문에 1545년 을사사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살인파와 훈구파의 대립이었고 네 번의 사에서 궁극적으로는 다 훈구파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후의 역사적 승리자는 살인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선조가 즉위함과 동시에 살인파들만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의 정치에 진출을 하고, 이런 살인파들이 이제 훈구 세력에게 반대했을 때는 서로 똘똘 뭉쳤던 살인파 세력들이 이제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는 이 살인파 세력 간에 대립을 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역사적으로 당쟁, 그렇죠. 당파 정치, 붕당 정치. 그래서 사화의 시대에서 붕당 정치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광조에 대한 평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과 또 너무 이상주의자였다는 입장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조광조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보면 참 조광조 같이 이렇게 극단의 평가, 그러니까 결국 처형까지 사약까지 받게 되고, 조광조가 사실 사망한 이후에는 조광조 일파가 주도했던 이 소학 교육이라든가 근사록 같은 이런 책이 금기시 되기까지 해요. 금서까지로 지정될 정도로 조광조가 상당히 이제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망친 인물로 이제 인식되기도 했는데, 조광조는 또 어떤 면에서는 행운아가 된 게
바로 이 살인파들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진출하면서 그 학문의 뿌리를 항상 조광조에게 대고 있으면서 퇴계 이항이라든가 뭐 남명조식, 율곡 이 할 것 없이 조광조를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 바람에 바로 사후에 한 50여 년 만에 아주 그 복권이 바로 되면서 조선 성리학에 가장 그래도 영향을 미친 그런 학자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광조의 어떤 너무 지나치고 이상적이고 너무 급진적이에요. 보면 모든 것을 그냥 자기 원칙대로만 하려고 했고 뭔가 이런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지 않고 했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또 어느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인물이 가끔씩 나타나야 돼요. 뭔가 한 번씩 사고 치는 인물, 이런 인물이 나타나야 역사가 발전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종 때 반정이 일어났는데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에도 반정이 일어났었나요? 예, 좋은 질문인데 중국이나 일본에 반정 있었던 것 같아요? 없죠.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에서는 반정이 없는데 그러면 왜 조선은 반정이 있느냐? 한자 그대로 바른 것으로 되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리안이나 박원종 이런 신하들이 뭔가 연산군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제 잡지만 또 성리학의 기준에 의하면 역시 왕조 국가에서는 정식 왕의 계통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자기들이 권력을 잡지 않는다. 중국이나 일본에 반정이 없는 거는 자기들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마찬가지고 뭐 송나라 건국한 조광윤도 마찬가지고 일단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기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반정이라는 사례에서도 그만큼 성리학의 이념이 강한 나라였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이 질문도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항상 이런 정치 세력 간의 치열한 대립과 이 경쟁이 있어요. 그것이 이 16세기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선비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벌어진 사건이 바로 사화였는데 그렇게 이제 결국 그 당시 선비들은 그만큼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싸웠고 한편으로 보면 그런 뭐 처형과 같은 이런 희생은 뭐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많죠. 그렇게까지 많은 선비들을 뭐 정말 죽일 것까지야 있었겠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아는 것 또는 원칙 또 훈구파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거에 대해서 가혹하게 이제 대응을 했다라는 것을 사화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화라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 현재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대비를 해본다면 이 정파 간의 치열한 대립과 경쟁은 결국은 피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항상 너무 이제 한 정파가 지나치게 독주를 하거나 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견제 세력이 꾸준히 존재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는 16세기 사화의 시대의 살인파가 보여주었던 역사적 역할은 상당히 이제 높은 평가를 해줄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창, 최부, 권경유 다 이거 김종직의 제자 그룹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체포돼 가지고 유배를 당하고 처형까지 당하죠. 김일성은 결국 청도 출신인데 이분이 청도에서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이 분노가 연산군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로 김종직은 이때 사망했다 그랬죠. 돌아가셨죠. 그런데 김종직의 관까지 이제 다시 파헤쳐 가지고 그 시신을 참하는 형벌 뭐라 그러죠? 부관 참시까지 시키는 이 정말 엄청난 이 사건의 효리가 몰아친 사건 1498년에 일어났다 해서 1498년이 무오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오사화라고 하고 이 사건의 핵심은 사초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일어났고 결과적으로는 이 영남살인파가 새롭게 진출한 영남살인파의 몰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군이 1495년에 즉위를 해서 뭐 즉위한 지 10년 만에 큰 사화 두 번 일으킵니다. 1498년에 무오사가 일어났고 1504년에는 이게 갑자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갑자사라고 하는데 이 갑자사가 일어납니다. 1504년에 이 갑자사가 일어나는 원인은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 살인파들이 대거 이제 희생을 당하는 이런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무오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은 이때는 훈구파 상당수도 희생을 당해요. 왜 그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 뭐냐 하면 연산군의 생모 아시죠? 누구시죠? 패비윤씨. 성종하고 윤씨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윤씨는 쫓겨납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왜 쫓겨나죠? 성종의 용안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쫓겨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사건을 잘 되시게 보면요. 전왕후 윤씨가, 패비 윤씨가 한 번 그랬을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아요? 혹시 정말 실수로 한 번 용안에 이렇게 상처를 냈다. 이런데 저 왕비 무엄하다. 쫓아내라. 안 그런다라는 거죠.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상습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패비 윤씨가 자주 그랬을 거다. 자주 그러다가 한 번은 정말 성종이 정말 신하들 앞에 나서기에 창피할 정도로 여기 막 상처가 난 거죠. 살짝 난 거는 본인도 어떻게 뭐 그때 뭐 밴드가 있을지 몰라도 가렸겠죠. 가렸겠는데 이때는 이게 막 수습 불가능. 이 신하들도 놀라는 거예요. 왕비가 이 왕의 용안을 상처를 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패비윤 씨가 아주 특별히 악하고 정말 독한 이런 여성으로 많이 묘사가 됐는데 그런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이제 15세기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그런 여걸령 왕비가 뭐 크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조선시대 성리학 이념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성상으로 자꾸 만들어가요. 남편한테 순종하고 자식한테 잘하고 정말 여성은 모든 것을 희생을 해야 된다. 성리학의 가치에서 추구하는 그 이념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정착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주도하는 인물이 또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성종의 어머니인 소혜왕후 한씨라는 분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소혜왕후 한씨는 내운이라는 책까지 써요. 그래서 여성은 정말 모든 것을 남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 내운이죠. 그런 책까지 이제 쓰면서 요즘으로 치면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자기 아들은 며느리한테 이거 막 맨날 맞고 이러니까 이게 채통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패비윤 씨를 쫓아내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소혜왕후 한씨, 성종의 어머니예요. 성종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런 조선의 왕비는 이건 도저히 엄청나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궁궐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정치 세력이 대립했던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사화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네. 이 사화, 살인파와 그 훈구파가 서로 정치적으로 대립했다. 이렇게 그 대립에만 그치지 않고 그 당시에 많은 그 학자들이 뭐 유배를 당하거나 처형을 당한 이런 사건들이 한 번도 아니고 정말 큰 사건만 해도 4번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화라 그래가지고 살인파들이 화를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살인파와 훈구파, 그럼 도대체 살인파는 뭐고 훈구파는 무엇이며 왜 이들 간에 치열하게 정치적으로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그 과정에 대해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그 강의 잘 들으신 분은 지난 시간에 이제 세조 때 소위 계유정난이라 그래서 불법적으로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대거 형성을 합니다. 중앙에서는 사육신이 그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이다가 처형을 당했지만 그들의 정신을 이으려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중앙의 정계에 진출해가 관직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지방에 남아서 뭔가 이런 중앙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선비사자 쓰죠. 우리 선비사자에다가 숲을 님자를 써서 선비의 숲이라고 해서 이런 살인들이 점차적으로 그 지방사회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런 살인들이 주로 형성된 지역이 주로 지금의 경상도 지역, 영남 지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남살인 또는 영남살인파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남살인파의 성장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들이 마찬가지로 이들도 지식인 집단이니까 뭔가 이렇게 활약을 하고 싶어요. 자신들이 학문적으로 이제 배운 것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쫓아냈다가 결국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약을 보내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우리가 항상 극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또 사약을 받으면서 죽는 순간에 패비윤 씨가 그 피를 토한 그 치마에 묻은 피가 남아 있었다 그러죠. 또 보면 꼭 그런 거 그 보관하는 사람 있습니다. 딱 그게 이제 남아 있어서 이것이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박종화 선생이 쓴 소설 금삼의 피, 비단 금자 치마상자, 금삼의 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 연산군의 생모였던 패비윤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패비윤 씨가 쫓겨나고, 그때 사실 연산군은 워낙 나이도 어렸고 또 이 부분을 성종도 조정에서 아주 금기사항처럼 합니다. 도저히 이걸 이야기하지 말라.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연산군도 그걸 어릴 때는 잘 모르고 지났어요. 그리고 또 연산군은 중종의 계비로 들어왔던, 성종의 계비로 들어왔던 정현왕후 윤 씨에게 법적으로는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 사실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또 꼭 이런 거 이제 발설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나타납니다. 그죠? 이때는 바로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물인데,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자꾸 이제 조정에서는 살인파들도 득세하고, 또 항상 우리도 보면 이런 좀 간신들은 자신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죠? 지금 또 우리 뭐 그런 인물들, 항상 역사, 현대사에도 그런 인물들 나옵니다. 항상 뭐 대통령 측근 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항상 존재하는데, 그런 권력을 이렇게 독점하려고 했던 이 임사홍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사건을 하나의 기획을 합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참여했던 패비정청이라고 그래요. 성종 때 이 패비를 논의하는 자리에 모였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다 확보해 놓습니다. 확보를 해놓고 기회만 되면, 연산군이 조금만 장성하면 이거를 한번 터뜨려가. 왜 그걸 터뜨리냐면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 지금 정치권에 엄청나게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제거해버리면 자기 입지도 상당히 강화되는 거죠. 그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연산군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아주 분위기 좋을 때 연산군하고 면담을 신청했겠죠. 신청을 하면서, 그래요. 전하, 요즘 뭐 이렇게 뭐 얼굴도 좋으시고 한데, 전하 혹시 뭐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생각나십니까? 뭐 이렇게 살살 물었겠죠. 처음에 연산군은 몰라. 우리 어머니 나 잘 모르는데, 어려서. 뭐 이런 이야기 주고받다가 아마 임사홍은 또 이때는 엄청 과장을 할 겁니다. 어머니는 매우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뭐 이렇게 우리 소설로 치면 점 땡땡땡 찍으면서 뭐 이런 드라마 같은데 뭐 그런 씬 뭐 이렇게 연출하겠죠.
그 연산군이 막 어머니하고 즐겁게 어린 시절 노는 장면 회상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훌륭했던 어머님을 그 간신들이 모함을 해서 정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런 이야기하면 더 궁금해지죠, 그죠? 제가 봤을 때 연산군 성격상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또 어머니 뭐 이렇게 되면서 우리 어머니 죽인 놈 그럼 누구야? 이러면 임상훈 미리 리스트 다 준비했다 그랬죠, 그죠? 바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회의에 참여를 해가 어머님을 왕비의 자리에 쫓겨나게 하는데 그리고 사약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다 잡아들여라. 그렇게 해서 임상훈은 자기가 부담이 되는 살인파 세력들까지 묶어가지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때 이 1504년의 갑자사 때는 살인파뿐만이 아니라 훈구파 대신들도 상당히 희생을 당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김종직의 제자 중에 핵심 인물이었던 균갱필이라는 인물은 무오사 때 평안북도 희천이라는 곳에 귀향을 갔다가 이 갑자사가 일어났을 때 균갱필이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영남살인파의 핵심 인물들은 상당수가 그나마 무오사 때 유배에 그쳤던 사람들은 이때 대부분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한다라는 거죠. 그러던 차에 마침 세조를 거쳐 예종, 성종 시대 오면 성종이라는 왕도 정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에 계속 그 기득권 세력들, 소위 말해서 뭐 계속 그 사람인 이런 정치 세력 가지고 정치를 운영해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정당이 계속 집권을 해나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 세력들이 계속 등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권이 교체된다거나 이런 일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항상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남 지역의 살인파들이 대거 형성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맞이해서 성종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정계에 등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성종. 한편으로 보면 훈구파들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뭐 요즘 뭐 표현을 하면 젊은 피를 수혈하는 거죠. 젊은 세력을 수혈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남 살인파의 중심 인물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김종직을 필두로 인해 가지고 그 젊은 살인파 세력들이 중앙 정계에 등장을 해서 아주 높은 요직은 아니더라도 주로 홍문관이라든가 사관원, 사헌부 이걸 언론 3사라 그래요. 조선시대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그래서 이 언론 3사를 중심으로 이들이 그 정계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기존의 기성 세력인 이 훈구 세력들을 점차 비판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너무 이들이 권력을 독점해 나가고 뭐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대규모로 확보하는 이런 상황. 또 보면은 관직도 계속 뭐 자기 아들이라든가 친척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세습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 좀 더 이제 참신한 세력이 권력의 중심에 서야 된다 하면서 계속 훈구 세력들을 견제해 나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성종은 그럴 조절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종자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훈구 세력하고 살인파 세력들을 적절히 이제 견제도 하고 이들을 수용도 하면서 정치를 상당히 잘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종이 돌아가시고 누가 즉위를 하죠? 연산군이 왕이 오릅니다. 우리가 연산군 그러면 뭐 이미 뭔가 이렇게 폭군 이미지 뭔가 사고 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금도 우리가 많이 봤죠, 그죠? 기대대로 역시 좀 크게 사고를 치십니다. 이 소위 말해서 이 연산군 시대에 사하가 두 차례의 사하가 일어나요. (1498년에) 일어난 사하를 무오사라고 합니다. 1498년이 무오년이었기 때문에 무오사라고 하는데 이 사하가 일어나는 발단에 바로 영남살인파의 핵심 인물인 김종직이 역시 꼭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왜 이 사건의 발단이 뭐냐 하면은 이 연산군이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조선왕조실록은요 역대 왕들이 사망하신 이후에 실록을 편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연산군 시대에는 어느 왕의 실록을 편찬한다? 그렇죠. 성종실록을 편찬합니다. 당시에 그 김종직은 이때 사망하고 없었어요.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관으로 있었어요. 사관으로 있으니까 아까 사초를 작성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왕이 돌아가시면 본격적으로 실록청이 구성이 되고 기존에 정리해놓은 사초들을 다 모읍니다. 김일손의 사초도 역시 모읍니다.
모으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실록청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이국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훈구파의 핵심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록을 총괄하는 이런 그 뭐 요즘으로 치면 감독관쯤 되고 당시로는 이제 뭐 실록청 그 뭐 총재라고도 불리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훈구파인데 이 김일손은 전형적인 살인파예요. 김종직의 제자였고 핵심 제자입니다. 근데 서로 마찰을 지금 서서히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국돈이 틀림없이 저 김일손이라는 인물이 사초에 나에 대한 평가를 아주 나쁘게 썼을 거다. 우리가 그런 감을 잡잖아요, 보통. 그죠? 쟤 같으면 정말 나를 별로 좋게 쓰지 않았을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김일손을 불러가지고 약간 정치적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정치적 타협을 해. 너가 쓴 사초 중에 나한테 좀 불리한 이런 내용 좀 없애라. 그럼 나 너 뒤 잘 봐주겠다. 이 사람 상당히 꼿꼿합니다. 원칙을 배우고 이 성리학 이념으로 무장한 이런 사람한테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줍니다. 나 도저히 못 고친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국돈이 신복인 유자광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조사를 시켜봐요, 사초를.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에 대한 불리한 이런 사초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걸면 안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상중에도 기생을 끼고 놀았다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걸면 자기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딱 눈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바로 김일손이 사초에 어떤 내용을 썼냐 하면 바로 이 스승의 글을 실었어요. 이 스승의 글 중에서 김종직의 글 중에 조의 제문이라는 이 아주 그 정말 대표적인 필화 사건이 되는 이 글인데 조의 제문. 이거 읽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은 조의 제문이라고 많이 읽어요. 우리가 4글자 나오면은 대부분 이제 2글자씩 읽는 습관이 있어요. 뭐 유비무한, 멸사봉공, 대한민국 전부 그렇죠, 그죠? 건국대항 뭐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뜻을 알고 읽으시면 우리 홍길동전은 어떻게 읽으시죠? 홍길동전으로 읽지 홍길동전으로 안 읽습니다, 그죠? 그거는 왜? 내용을 아니까 홍길동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내용을 아시면 의제라는 중국의 황제를 조문하는 글이다 해서 조의제문 이렇게 읽어요. 이 내용이 그럼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의제라는 중국의 황제는 여러분들 항우 알죠? 항우 장사라고 불렸던 우리 장기에도 나옵니다. 그죠? 초나라. 그 항우의 조카였어요. 조카인데 항우가 이 어린 조카를 역시 죽이고 황제의 자리를 뺐습니다. 누구하고 닮아 있습니까? 세조하고 단종의 관계하고 너무나 닮아 있죠. 그래서 살인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낙향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조에 대해서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단종을 죽였으니까 참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중국의 사례에서 이 의제라는 황제와 항우의 사례를 비유를 해가지고 이것을 결국 세조를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연산군으로 봐도 다 할아버지 대 그죠? 선왕입니다. 선왕인 이 세조를 비판한 이 글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글이에요. 원래 실록의 사초는 공개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바로 아까 이국돈이라는 사람이 유자광을 시켜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입수해가 이거를 공개를 해요. 안 그래도 열받기 좋아하는 연산군 완전히 흥분합니다. 어떤 놈이 이렇게 우리 선왕을 이렇게 불경스럽게 묘사했느냐? 이러니까 이때 이미 이국돈을 비롯한 유자광을 비롯한 훈구파 세력들은 이미 블랙리스트를 다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안 그래도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살인파들 자꾸 성장해가지고 훈구파들의 어떤 뭐 권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이런 세력들을 안 그래도 몰아내고 싶었는데 아주 좋은 건수가 걸렸다는 거. 그러니까 연산군에게 이 자료들을 밀고 바로 이러이런 사람들이 이 김종직의 제자들로서 이렇게 뜻을 같이 해가 이런 불경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연산군들이 그 리스트 다 확보를 해서 바로 뭐 김일손이라든가 김경필, 정엽